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기류가 급격히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잘못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15거래일 만에 장중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연중 최저가를 달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패닉셀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증시의 하방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진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트럼프 랠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수익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HVM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통령 집권으로 민간 우주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HVM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계속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현안과제 이행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제고와 불편 해소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분명히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외국인 투자 환경 역시도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역시도 약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계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들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다른 시나리오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탄핵 전국대에도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더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 시장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요. 조용히 제 갈 길을 가면서 또 그 상승을 지켜주는 섹터와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서요. 이 어지러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투자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또 방금 들려온 속보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대담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담에 따른 시장의 시나리오가 또 바뀔 것 같으니까요. 그 속보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시장 진단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에 관한 이해도 넓혀보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죠. 주식 쇼쇼쇼 시작합니다. 네,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저희 또 시장에 들려온 속보들 빠르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저희가 준비한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시장 진단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 어제 사실 10만 달러 돌파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 국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관한 영향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헤드라인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기에 가치를 측정하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이게 채굴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다른 재화보다는 그래도 유동성에 대해서 유입이 되었을 때는 가치에 대한 상승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그때 각광을 받을 걸로 보였었고 그 시작은 올해 7월이었죠. 그때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실리콘밸리의 친비트코인 자금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기부금을 크게 하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10만 달러를 어제 돌파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9만 달러 선까지 조정이 급하게 나왔었는데 최근의 가격 흐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박스권 흐름이죠. 네.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의 흐름. 그래서 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이 준기축 통화에 준하는 상황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로 명명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 좀 지속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 시장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의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전 재무장관이요.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청산 물량까지도 청산이 되면서 가격 조정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하면 비트코인에 계속되는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시장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잡아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과거와는 달라진 게 이 가격들이 상승할 때 같은 경우 대중 매체가 엄청나게 열광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고점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짚고 갔지만 그 중기축 통화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주요 관료들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에 유리한 관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그 기축 통화에는 뭐 준하지는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한 건 금과 비슷하게 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지 파월이, 않을까.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기억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란 게 네. 원래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을 때는 다 그 비호적으로 발언을 했었어요. 맞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뭐 2021년에는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 예. 이번에는 근데 금에 대해서 금의 경쟁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2023년부터 좀 멘트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같은 경우는 좀 자산으로 더욱 인정하는 그런 멘트가 나타났어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왜 비트코인이 시장에 필요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네. 어찌 보면 이 용도를 활용해서 시장에서 지금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달러화를 통해서 이거를 걷어들일 수 있을 만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유동성의 대체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그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리한 자산 중에 하나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X를 통해서도 네. 이 10만 달러 굉장히 축하한다라는 그런 반언을 했습니다. 네. Congratulations이라고 비트코인 이제 10만 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해서 옹호적인 입장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반응을 토대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이사님?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 가격 조정은 계속 수반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 있을 때는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던 케이스 때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면이 나타났는데 이 방향을 보는 거죠. 우리는 이게 과연 뭐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는 방향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보면 그 중심에는 정책에 대한 우호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정책에 대한 우호성이 나타나는 원년이 뭐 올해 말 내년 이 구간이다 보니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함께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 잡을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체크해 보시죠. 오펙에 관한 증산 계획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원유 가격은 좀 큰 틀로 보면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네. 있잖아요. 이런 증산 계획 미룬 소식들이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펙 플러스가 그 증산 계획 같은 경우를 미룬 이유가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원유가 있고 그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원유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 제품 가격 같은 경우도 오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거죠. 제품 가격이 머무르고 원유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마진은 오르니까 좋은데 둘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공급 상황도 과공급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요. 오펙 플러스가 내년까지 감산 연장을 결정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 증산 같은 경우로 유지하려고 하다가 단가 같은 경우 WTI 기준으로 65불 정도를 하회하게 되면 셰일 오일 채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산성이 마이너스가 돼요. BEP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65불 이하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데 이 월가의 내년 국제유가 전망 보면 WTI 기준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61불까지도 예상하기도 했어요.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은 유가가 한계를 가진 수준까지 빠지면 전략 비축률을 통해서 공급 조절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액션도 없어요. 그런 액션도 없이 여전히 유가 관련해서는 하락을 용인하는 상황이죠. 그 부분은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될 수 있겠고요. 한 부분은 그 에너지 같은 경우가 지금 데이터 센터, 그 AI를 적용한 데이터 센터가 있다 보니 에너지에 대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걸 당장은 소형 모듈 원전이란 거는 수주를 하고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진행이 당장 안 되는 거고 그걸 대체하는 부분, 대체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천연가스 쪽인데 천연가스 쪽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내려가 있어요. 단가가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가와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유리한 구조를 위해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유가를 유지를 하는데 감산 연장은 아무래도 너무 내려가면 안 되니까 너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유지를 좀 시키기 위해서 지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방금 들려온 속보로 이 면담 종료 소식이 좀 들려왔거든요. 네. 혹시 저희가 계속되는 속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 이번 면담 때문에 시장에 관한 방향성 바뀔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실까요, 이사님? 지금은 어찌 보면 계속 언론에서 그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언론 기사 같은 경우는 계속 자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요인이 있을 때. 그래서 바라보시기에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환율 같은 경우가 비이성적으로 1,430원, 1,450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불안할 수 있을 거고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표현을 할게요. 내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 여기에서는 주식 비중을 바로는 늘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파는 그런 강도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무작정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다 내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언제 매수할지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환율 수준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면담 종료 이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지는 저희가 계속 방송 통해서 체크해 드리면서요. 시장의 영향력들 계속 여러분들에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또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봤는데요. 좀 이어지는 또 코너들 바로 한번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 또 이사님과 좀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속보 소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요. 또 다음 코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 다양한 이슈는 있었습니다. 테슬라 최고가 달성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주들 어떤 반응 일으키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고려아연에 관한 이야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때 시총 상위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움직임 굉장히 변동성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은혜로운 섹터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한번 체크해보고 오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테슬라가 연이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 보였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장중한 때 무려 $375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2년 8개월 이후 최고였습니다. 역대 최고가가 $410였거든요. 이 기세 그대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410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밤의 상승 요인은 바로 로보택시에 있었죠. 로보택시의 한 엔지니어가 관람객들에게 주요 사양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코멘트를 했던 점은요. 로보택시 현재 차량인 모델 3에 비해서 이 부품이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품이 조금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생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보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가격을 $30,000 미만으로 책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가 기가 오스틴 공장,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표 주가를 $350에서 $400로 올려잡는 모습 보였습니다. 후기를 함께 갖고 와봤습니다. 옵티머스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잖아요. 이게 이 공장에서 인간의 개입 전혀 없이 4680 배터리셀을 정렬을 하고 있더라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만큼 로보택시 발전 역시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상향 조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단 체크를 하셔야 될 점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250로 제시를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369로 장을 마감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장중 한대긴 했습니다만 4% 이상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냐?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합작 법인, 그러니까 얼티엄 셀즈거든요. 이 얼티엄 셀즈의 공장에서 드디어 1억 번째
번째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합작법인이 설립된 지 딱 5년 만의 일이더라고요. 이런 성과로 인해서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일단 붙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자율주행 관련 쪽에서는 오늘 지지부진합니다. 퓨런티어와 넥스트칩과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은혜로운 섹터에서 주총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주를 확정짓는 날짜가 12월 18일이다 라면서 이때까지 쭉 오름세 보일 수 있을까요? 라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장 초반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제가 11시 46분 기준으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20% 이상 슈팅 나오면서 240만 원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 자리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시총 6위 자리에서 8위 자리 쪽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장 초반에 이렇게까지 급등세 보였던 이유 당연히 최윤범 회장과 MBK 연합 간의 이 지분 매입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4일이었죠. 최 회장 측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 0.32%포인트가량을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요,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예고를 했는데 만약에 투자 경고 종목이 되게 된다면 신용융자로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해도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된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영권 분쟁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코스피 시장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죠. 이 상장을 통해서 번 돈으로 무얼 하나 봤더니 소노그룹이 항공업을 진출하고 또 글로벌 사업 확대했을 예정이다라면서 이야기 모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관련 종목인 예림당과 TA홀딩스, TA항공 나란히 장중한 때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모든 종목이 윗꼬리를 다 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증권가에서 좀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 정책 지원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이라고 한다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좀 감면해주는 지원을 이야기를 하겠죠. 뿐만이 아니라 2025년 이후에 큰 폭으로 총 주주 환원율이 상향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주 매력적이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가상자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해냈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이런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약세 그리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반도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놉시스가 무려 12% 급락세를 보인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가이던스 때문이었어요. 1분기 매출 가이던스 14억 5천만 달러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대비해서 11%나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약세를 그리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7거래일 만에 드디어 17만 원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17만 원을 깨고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고테크닉스 역시도 어제 두 자릿수 강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장중 한때 5%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농아래들은 우리 증시 때문에 많이 고민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우리 시장 한번 진단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소화해야 할 속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환율 상황은 1,419원으로 크게 변동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시장 흐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 들어보면서 시장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숨부터 쉬시네요. 네, 네. 네,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전국의 불안정성 존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국에 대한 불안정성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 역사는 반복되는 면이 있어요. 상당히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때는 패를 가릅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패가 갈려져 있었죠. 맞아요. 정치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나눠진 패 안에서 결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한쪽 집단 같은 경우가 일을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죠. 무조건 반대를 예. 하죠. 맞아요. 예, 그 속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이 나와서 시장은 불안해진 와중에 지금 또한 여전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화 많이 나셨나 봐요. 아니요, 이사님. 이 강조에 대한 네, 표현을 강조합니다. 예, 강조에 대한 알겠습니다. 표현을 할 때. 네. 예, 개탄스러워요. 맞아요. 언론을 아침부터 보더라도 뭐 어떤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빨리 뭐를 처리해야 되네. 어떤 대표는 뭐 본 적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정치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서 자, 외신의 인터뷰에서는 두 대표 다 한 말이 우리나라 시장 걱정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불안해하지 말라. 뭐 본진이 터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 말을 해봤자 뭐예요? 행동을 해야지. 다. 맞아요. 그렇죠. 네.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건 지금 언론 또한 한쪽에 편향돼서 또 다른 쪽에 편향돼서 계속 기사를 내놓고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 쪽에 흔들리기보다 환율에 대한 방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전국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점은 뭐 한쪽 편에 서서 응원을 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편에 서든지 다 존중하는데요. 뭐 이런 언론에 대한 반응에 너무 감정의 날을 세우다 보면 에너지 소비되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크게 얻는 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뭐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면서 좀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의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가 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들도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시장이 안정화될까?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언제쯤이다라고 보세요, 회사님? 이 극단적인 표현들이 계속 오고 가죠. 맞아요. 우리나라장은 답이 없다. 네. 그러면서 맞아요. 미국으로 가는 게 답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 밸류의 잣대를 적용해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기업의 뭐 밸류를 따질 때도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접근하는 것처럼 미국도 지금은 과거 밸류, 기업의 성장 이런 점을 대입해 봤을 때는 높은 밸류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걸 안고 보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밸류에 대한 매력도는 존재하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 리스크성이 발생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급하지 않게 접근을 하는 거겠죠. 다만 뭐 바라보고 있던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의 외부 요소로 과하게 하락을 했을 땐 우리의 포트에 편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더 나은 종목 쪽으로 교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 체제의 붕괴 없이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꽃이라서 이게 파국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정책이 새롭게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일어서다 보니까요. 지금 뭐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뭐 마치 망한 것처럼 보지 다 말자. 떠나야 하는 것처럼 환율이 여기에서 뭐 1,430, 50원 넘어가면 시장이 전복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성을 차리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오전 이성을 못 차린 경우가 많았어요. 시장이 빠지니 여기에서 투매가 나오니까 그러면 시장이 당장 없어질 것처럼 뭐 탄핵 정국 이 속에서 그냥 장기화되면은 시장이 당장 무너질 것처럼 주식을 매도하고는 한데 충분히 그런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렇지
아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성을 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고 오늘 오전에 시장과 유사하게 또 언론들이 언론 플레이하면서 시장을 오도되게 판단해서 흔들린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바라보고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를 늘려보시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지러운 시장에서도 이성을 찾아서 시장에 관한 전략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저희 멘탈을 꽉 잡아주고 계신데요. 오늘 시장 주도했던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그 안에서 시장에 관한 힌트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직접 열어주셔야 되는 거 네. 기억하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지수 수준의 대응법. 아까도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은 맥락인 그죠. 것 같은데 한번 정리 차원에서 살짝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의 기준이 보통 뭐 과거의 PBR 레벨 같은 경우를 따져서 보곤 합니다. 뭐 PBR 0.9배 그 이하 또는 역사적 레벨의 하단에서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다 보니 손실을 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종목과 지수 모두 공통적인 면에서는 이 지수 밸류의 하단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손실보다는 수익에 대한 실익이 조금 더 높은 구간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 뭐 정규 분포로 치자면 이 양극단의 케이스들 이런 게 시스템 리스크로 발생을 했을 때 코로나19 때의 충격을 제외하고는 반등들이 빨랐고 그 반등은 언제나 트리거란 걸 주면서 나타났었어요. 이번에는 우리나라만의 하나의 변수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단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극단적인 케이스와 극단적이지 않은 케이스,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면 여기에서 정치 파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은 나락으로 갑니다. 네. 빠지겠죠. 네.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네. 이거는 뭐 생각으로선 안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러면 합의 정도, 탄핵 정국으로 가거나 여기에서 좀 협의가 이루어져서 다음 단계, 생각지 못한 다음 단계로 긍정으로 가거나라고 하면 적어도 시간은 180일이 걸리죠. 네. 6개월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과거의 사례에서는 3개월 만에 우선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면 시장은 여기에서 3개월 정도는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 안에서는 조금 낙폭이 커질 수 있는데 그 시스템 리스크가 극단으로 발생했을 때 야간 선물 지수를 보면 2,350선까지 빠졌었고 네. 환율은 한 1,450원 선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갭을 한 번에 깨버린다라는 건 시장이 이제는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뭐 주식을 빠르게 비울 필요가 크게 없는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 뭐 줄이면 어떤 시점에서 새롭게 매수를 해야 되죠. 더 빠진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주식 비중은 유지하고 갈 수 있고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지수 레벨이기도 하고 바라봤던 종목들을 못 샀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교체해서 좀 채워 넣을 수 있고 그러면서 뭐 주식 비중을 100%로 가지고 가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오늘 보는 가격보다 내일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쵸? 보니까요. 네. 그러면 뭐 주식 비중 한 50에서 70%, 현금 비중 한 30에서 50%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이 좋다 생각을 하면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함께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쵸. 비트코인 시장 좋다 생각하면 비트코인 해보는 쪽도 함께 거고. 병행을 네. 해보는 거고 그러면 경험을 쌓는 거죠. 어. 경험치를 쌓아서 또 다음에 뭐 이런 시장에 대한 형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왜 떨어지는데 매도 못하고 그렇게 대응했을까라고 후회하기보다 똑같은 걸 반복 안 하면 돼요. 그때 또 벌어내면 되죠. 네.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렇다면은 이제 지수 리밸런싱, 내 포트의 리밸런싱의 기회로도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은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섹터군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지도 투자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매수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사님만의 섹터가 있을지 한번 이사님께 열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점은 과연
지금 만약에 현금이 한 10억 정도 생기면 네. 어떤 종목을 나는 택할 것인가? 네. 한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언제나 해보고요. 네. 그러면 이 10억 같은 경우 현금으로 놔두지 않고 주식을 다 사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고민을 거의 매일 해봐요. 아, 매일 하세요? 상황이 네. 바뀔 때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산다고 생각을 하면 반도체 중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네. 같은 종목도 단가가 한 15만 원대 오면 사보겠고, 그다음에 엔터의 어떤 종목도 사볼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 1등 주군인데 가격 조정이 나와서 기로에 있는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도 사보겠고.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선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역성장 정도까지 반영해서 주가 수준은 밀렸다라는 점. 밀렸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장 반등이 나오면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주가 먼저 나오니까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좀 그래서 뭘까요, 이사님? 종목이요? 아, 섹터를 짚어주세요. 반도체, 엔터, 아, 제약바이오. 네. 세 개 중에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준비해 주신 게 준비해온 있으시잖아요. 건 네. 엔터입니다. 네, 엔터입니다. 자연스럽게 네, 한번 연결되는군요.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네. 엔터. 예전부터 좀 좋게 보셨던 네. 그런 섹터이기도 해요. 뭐 관세 리스크도 없다라고 하셨었고 네.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글로벌적으로 그런 네. 부분들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꼽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와중에 가격 조정까지 나온 아, 거죠. 이 좋아 보였고 우리가 좋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 포트에 갖고 오고 싶다라는 건데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면 무작정 갖고 올 수는 없죠. 기다려야죠. 그쵸. 나의 가격이 네.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건데 나의 가격이 온 거죠. 편입할 수 있을 네. 만한 가격대가 온 거다 보니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가려야 될 건 뭐 다 살 수 있으면 다 사면 좋기는 한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좀 빠르게 먼저 매수를 하면 좋은 걸까, 그런 고민을 해보면 뭐 엔터테인먼트 안에서도 종목이 좀 추려진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저도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엔터주들, 그간 네. 잘 갔었던 JYP 엔터주들도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관점에서는 그동안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사님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바로 한번 이사님께서 또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열어보면 네, 열려라. 조용하게 말씀해 주세요. 열려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쪽으로 보셨네요. 네, 가격 조정이 나왔고 노이즈도 많아요.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도 하이브 주가가 빠질 때 뭐 미니진 있었어요. 사태 이런 게 네. 있었을 때 하이브를 얘기를 하면 주식을 아예 모르는구나 너는 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엔터가 말이 돼? 근데 뭐라고 하시고 네. 그죠 시청자분들이. 근데 제가 설득할 필요는 없죠. 네, 그쵸, 그럴 뭐 필요는 이거를 없죠. 사야죠. 네. 무조건 사야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처럼 네. 다시금 하이브를 가지고 오게 된 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득에 대한 의지는 없으나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 또한 언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기사를 했잖아요. 네. 방시혁 대표 뭐 상장 때 그때 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돈 네. 받았다. 그거는 기사로는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금융 쪽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 없냐, 계약서가 있냐 없냐,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냐 없냐, 아니면 이걸 도와줘서 도의적으로 뭔가를 줬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그게 사실 미리 약속되어 그렇죠. 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가격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걸 안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건 의미가 없이 이제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진스란 그룹은 참 뭐 소중한 그룹이에요. 대중들에게도 행복을 주고 소중한데 이 법리와 관련된 부분의 해석은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어도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이게 하기 싫어요. 난 이제 놔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위약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게 하이브에서 얻어 빠진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주가는 그걸 감안해서 10% 하락했고 그 이상으로 이제부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할 때는 하이브는 밸류 매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밸류 매력만 안고 종목을 편입하기에는 안 되죠. 가격 네. 메리트만 있는 그럼요. 거다 보니 그러면 이 다음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봐요.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를 이제 공식적으로 내비쳤어요. 월에 어느 정도의 구독료를 받을지가 결정이 됐고 12월간은 무료 행사를 하고 1월부터 가격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구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혹할 만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BTS 구독을 정말로요? 했습니다. 네. 저 팬이세요? 그냥 팬이죠. 한번 네. 팬입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멘트들이 네. 오는지 보니까 저녁에도 이렇게 뭐를 해서 진짜요? 클릭해 볼 수 있게 오더라고요. 네, 잘 만들었다. 저도 생각이 한번 듭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 하고 BTS가 네. 이제 돌아오면 공식적으로 돔 투어 콘서트를 도는 걸 감안을 했을 때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해져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3천억, 1천억 영업이익이 더해지니 시가총액은 10조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통해서 하락을 했을 때 뭐 시총 7조, 6조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다음에 어차피 이거 장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BTS 활동을 할 거고 그랬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다시 돌아올 거고 종목은 제 가치를 찾아가기 그렇네요. 마련이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짚고 갔던 시장 부분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이브 오히려 같은 경우는 편입을 할 수가 그러면은 있는 저희가 가격 전략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볼까요? 가격 전략. 오늘 취향상 편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 흔들릴 때 기회를 오히려 그때 다음 줄 주에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를 보는 종목처럼 나머지 종목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 외에 뭔가 실적에 답보되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는 쪽을 리밸런싱에 포함을 하시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얻은 것 같아서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이제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인사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의 표본입니다. 시장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오늘 증권가 시선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종목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5가지 종목 통해서 시장의 힌트들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급격하게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들은 역시나 트럼프발에 관한 영향력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뒤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정 목표가 42만 원 선까지 급격하게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오늘 관련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유럽 중심의 방위비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트럼프가 제1행정부 당시에도요, 가짜 도색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 측에서 방위비가 증가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과도할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주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의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 관해서는 지금 벌써부터 방위비에 관한 증액들이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러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을 하면서요, 방산업체로서의 독보적인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방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멘텀들, 실적의 수주들 받아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요. 지금의 과도한 하락에서 우리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엄청난 상승 조정됐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PR도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미용기기 관련주인 APR에 관한 의견도 내놓았는데요. 홈 디바이스 기기에 관한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시장의 모멘텀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은 수정 목표가부터 보겠습니다. 수정 목표가는요, 신규 편입됐고요. 목표가상으로는 7만 원 선을 내다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를 겪으면서 이 기업의 디바이스 제품이요, 상위에 랭킹되기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로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고요. 실적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셀링이다라고 해서요, 홈 디바이스 기기를 팔면서 같은 라인업의 화장품 매출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실적 개선 역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H&M 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운 관련 대표주 중에 하나죠. H&M도요, 최근에 해상 운임 상승에 관한 수혜를 받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요, 자,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와 또 그리고 미국 쪽으로의 해상 운임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고 물동량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 빠르게 수출과 수입을 행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M도 수혜를 받아갑니다. 해상 운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역시나 리포트가 발간이 됐고요.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선이었을까요? 사실상 목표 주가 자체는 그대로 동결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매수 의견은 바이로 유지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관련한 내용 제시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배전반 매출 감소 우려 때문인데요. 배전반은요,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캐즘의 영향을 받아간 것이죠. 하지만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 대신에 변압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변압기 관련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올해 변압기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서 변압기 관련한 미국 쪽에 관한 매출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동결했고요. 매수 의견을 의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정밀화학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관련한 내용 제시하기도 했는데 롯데 정밀화학은 최근에 롯데그룹주에 관한 리스크를 부각받으면서요, 밸류적으로 역사상 최저의 PBR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관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거기에다 그린 소재에 관한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하락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승의 여력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관한 다양한 힌트들 체크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마켓 쇼쇼쇼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